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박후석 교수입니다.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 남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공포의 공법이라고 합니다. 예, 힘들다고 하죠. 힘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량이 너무 많다.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사실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요새 시험 문제는 극단적입니다. 쉬운 건 엄청나게 쉽게 내고 어려운 건 뒤지기 어렵게 냅니다. 이 뒤지기 어렵게 내는 거 뭐라? 너나 풀어라 쌍. 그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너가 누구죠? 출제위원. 네가 냈으니까 너나 풀어. 이거는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을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야. 10년 공부했다고 풀까? 아니요. 어차피 거기까지 공부 안 하는 것들. 그런 시잘데없는 것들이 한 10문제. 왜 그렇게 낼까요? 그렇게 내는 이유가 간단해요. 떨어뜨리려고. 왜냐면 이 시험이 상대평가면 굳이 그렇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 성적 순대로 잘라서 딱 2만 명 끊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평가니까? 절대평가다 보니까 너무 쉽게 내버리면 합격자가 너무 많아지거든. 그걸 조절하는 방법이 뭐 밖에 없다? 난이도인데 이 난이도는 너 난이도 나름이지. 시잘데없는 걸 괜히 내가지고 그 성적을 걸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10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댈 수 없는 문제다. 근데 그 중에 다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푸는 요령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나왔을 때는 저렇게 풀어라. 그 비법에 걸리는 것들이 10문제 있습니다. 그 중에 3문제는 또 맞출 수 있습니다. 10문제 다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찍으면 2문제 맞죠? 확률적으로. 오지선다니까. 확률은 5분의 1이잖아. 그죠? 5개 중에 하나 맞으니까 10개 찍으면 2개는 맞을 겁니다. 근데 2개만 맞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3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진도 나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라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원칙에 맞아서 그냥 풀 수밖에 없어. 대부분이 거기에 다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개 정도는 거기서 건질 수도 있다. 아주 못 푸는 거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중상 정도는 되는 문제부터 핫끝까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은 거기서 좌지우지됩니다. 근데 공법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법을 가락만 면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점만 넘어가자. 한 50점 정도 맞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다. 근데 50점 이하로 내려가면 2차에서 한두 개 차로다가 거의 커트를 안에서 탈랑탈랑해서 붙거나 떨어지거나 거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선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50점 이하까지 내려갔다 40점대 맞았다. 그거 갖고는 사실은 2차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 될 수는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야.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이 원래 효자 과목이거든요. 중개사법이라는 과목 있죠? 그게 효자 과목입니다. 몇 개 맞을까요? 옛날에는 90점 못 맞으면 빙신 취급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 과목이지. 그 90점 맞아보십시오. 나머지 2차 두 과목에서 과락만 면하면 붙는 거 아닙니까? 지금 75점 정도 맞으면 잘 봤다고 합니다. 중개사법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처음하고 전혀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도 합격자들 많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개사법이 어렵게 내버리니까 공법은 어차피 뭐 50점만 이렇게 맞아볼까 그렇게 공부했는데 중개사법을 뒤져라 공부했거든. 뒤져라 공부했는데 뒤져라고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럼 몇 점 나온다? 70점, 75점 사이에서 땡그랑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결국 60점에서 한 10여 점 더 맞아놨으니 공법 40점대 맞아가지고는 2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개사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건 한도에 부딪힙니다. 왜? 그건 몇 년을 공부해도 못 푸는 사람들 문제를 내버리거든. 근데 그거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 과목을 어느 정도는 골고루 공부하셔야 되지. 어느 한 과목에 특해서 거기서 좀 많이 맞아보고 나머지에서 어떻게 좀 그냥 과락만 면해서 어떻게 붙어볼까?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지 실력을 바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전 과목을 골고루 처음에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조금 더 이쪽에 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는 게 낫지. 어느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끌어올리는 게 이게 더 빠르지. 여기서 더 올라간 데서 더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건 결국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낭비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50점에서 60점 넘어가는 거, 이거 10점 끌어올리는 건 쉬워요. 근데 80점에서 90점 올라가는 거, 20점 끌어올리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건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밑에 과목을 갖다가 내 취약 과목을 갖다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시려고 하지 어떤 과목을 고득점 과목으로 해서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시간 낭비다. 라는 게 절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요새 시험 문제 경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법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줄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문제 정도만. 그래서 저는 목표를 몇 점 하다냐? 사실은 그래도 강의가 다 끝나면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강의를 합니다. 어차피 올라가서 나중에는 80점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 시험 문제 풀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80점을 맞느냐? 그건 죽어라고 열심히 100점 맞으면서 쫓아온 분이나 80점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떡할까? 그거에 80%만 소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강의하는 분량 100% 소화시키라고 안 합니다. 80%만 소화시키자. 그러면 180점에 80%면 몇 점이죠? 88, 64. 64점입니다. 60점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에서 60점만 맞으십시오. 2차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중개사법은 75점 가지고 하고, 그럼 공시세법 극단적으로 못 봤다 하더라도 45점 맞을 거 아니야. 그럼 45점에다가 60점이다. 75점. 딱 점. 몇 점? 60점. 맞죠? 45, 60, 75. 그러면 딱 점 60. 그러니까 공법 60점 맞으면 2차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법은 80점까지는 여러분들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한다. 그 중에 80%만 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식으로 같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거 욕심낸다고 될 과목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번엔 지금 기초 강의 나가죠? 그래서 지금 기초 4주 동안은 말 그대로 꼭 외우라고 내는 것들이 있어요. 숙제라고 써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1월달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쫓아가기 참 편합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무슨 과목에 비교하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에 비교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무슨 과목이다? 수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오죽하면 수포자가 있을까? 수포자가 뭐죠? 수학을 포기한 자, 수포자. 예, 맞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수학을 왜 포기해야 되죠?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학은 중간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수학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고,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수학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갈 과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해야 돼? 기초부터 꼭 외울 게 있어. 이걸 정리해야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어. 이걸 모르면서 이걸 이해한다? 안 됩니다. 수학과 똑같은 게 무슨 과목이다?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 공포자가 나타납니다. 수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다? 공포자. 뭐한 사람이야? 공법을 포기한 자. 예, 2차 포기한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은 어떻게 한다? 꼭 외우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외워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수업 나갈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이해가 될 수 있다. 앞에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가 부족한데 어떻게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4주 동안은 말 그대로 기초다. 그래서 수업이 오늘 또 첫 대면 수업을 했는데 내일부터 또 2.5단계로 코로나 올라갔죠?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또 3주간은 여러분들의 그 이쁜 얼굴들을 뵐 수 없게 생겼는데, 예, 하여튼 3주 동안은 또 뭐 한다? 비대면으로다 인터넷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해서 여러분들 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숙제 검사 반드시 할 겁니다. 숙제 낸 거 뭐 하죠?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딱 만나면 여러분들 그거 해서 공부해 오셨는지 암기했는지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건 꼭 외우셔야 부동산 공법은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거, 이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오늘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림 공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원래 강의가 그림 공법이 제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본 강의에 들어갔을 때도 원래는 이렇게 그림 공법이 있어요. 전부 다 그림으로다가 천천히 약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150페이지 정도는 그림 공법으로 나가는데 왜 공법을 그림으로 만들려고 했느냐?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겪지 않는 거거든. 아까 왜 공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느냐? 두 번째가 평상시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용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써먹더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써먹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써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첫째는 분량이 많아서 어렵다. 두 번째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 읽어도 국산말이지 도대체 이게 아랍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도대체 이게 외계어인지 알아들 수 없는 용어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뭐로 하자? 한번 사진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사진과 그림을 최대한 여기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해도 여기 수백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다 시각적으로
그냥 말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여주면 되죠. 이거다라고 보여주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력에 훨씬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 공법을 위주로 한단다. 그래서 기초 강의도 이번에 그림 공법 위주로 합니다. 이거는 공법의 뼈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일단은 체계부터 잡으셔야 돼. 큰 뼈대를 한번 그려놓고 그걸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한다? 하나하나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먼저 살부터 들어가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어디 들어와서 허부적거리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하죠? 이제 허부적거리고 미루에 빠져 있다 보면 공법이 싫어집니다. 싫어지는 과목이 돼. 그러지 말고 처음에 애우라는 체계만 순서대로 똑똑 애우라는 건 먼저 애워 놓으시고 거기다가 다음 강의에서 살을 더 붙이고 그 다음 3, 4월 달에 또 심화 강의 들어가죠? 그때 또 살을 더 붙이고 5, 6월 달에는 또 다시 더 거기다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튼튼하게 집을 지어가면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기와장부터 올려가지고 집이 됩니까? 뭐가 없는데 기둥하고 이런 게 없는데 무슨 기와장부터 올려서 집이 됩니까? 순서대로 올라가자. 그래서 너무 혹시 여기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작년에 뭐 공법은 70점 맞았는데 중개서법에서 성적이 안 나오나 그래서 떨어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공법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초심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페이지 보면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그때 뭐랍니까? 소주 이름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 소주 아니에요. 예, 처음처럼 항상 그 마음으로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도 다시 기초로 들어가서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그걸 하나씩 다시 더 채워보는 그런 마음자세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그 처음처럼을 언제까지 가자? 시험 보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게 진짜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법의 개념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나오죠?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첫 시간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자. 자, 부동산 공법이란 이 개념이 뭘까? 첫째,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로 이루어졌죠? 부동산, 그 다음에 공법 두 단어입니다. 여기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뜻이 뭐죠? 부동산. 아마 지금 1차 벌써 민법하고 학교는 들어갔죠? 그러니까 공부하셨을 거야. 그래서 묻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산이 아닌 것. 움직일 동자, 재산산자. 움직이는 재산이 아닌 것. 그는 안 움직이는 재산 이런 뜻이죠? 부동산. 그런데 법률 용어로는 어떻게 쓰죠? 민법 몇 조? 109조에 있습니다. 민법 109조에 가면 부동산이란 뭘 말한다?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정착물, 토지와 토지 플러스 그 위에 있는 뭘 한다? 정착물을 말한다. 벌써 대답 나오는 거 봐라. 공부 다 하셨다. 처음에 오셔서는 개념도 몰랐는데 이제 벌써 나오시잖아. 그죠? 얼마밖에 안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하면 되는 겁니다. 서당께도 3년 이러면 풍어를 넣는다는데 인간이 1년 만에 풍을 못 얻겠습니까? 예, 아무리 처음부터 시작해도 1년이면 시험 끝냅니다. 이거 뭐 몇 년씩 걸려서 할 수 있는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독하게 못 먹고 쭉 꾸준히 하십시오. 충분히 1년 만에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토지라는 건 땅이죠? 위에 뭐가 있다? 정착물. 무슨 뜻이죠? 정착물.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정착물,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토지와 그 위에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이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여러분들 인목의 집단,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부동산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에서 부동산은 한 7, 8가지가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민법에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우린 필요 없고 우린 뭐만 정리하자? 정착물의 대표적인 거 뭐죠? 건축물. 건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우리 용어 정의해보자. 건물이 맞아요. 건축물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슨 법이죠?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시험법에 뭐가 들어가더냐? 좀 이따 나오는데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건축법. 건축법에서는 건물이란 이렇게 개념 정리하지 않습니다.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란 이렇게 개념 정리합니다.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쓰자? 그냥 건축물이라 쓰자. 건물을 하지 말고. 이것도 좀 법률 용어인데 통일하면 좀 어디 돈 날까? 똑같은 용어인데 하여튼 따로 씁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이란 토지나 건축물 등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라 하자. 이게 개념 정리예요. 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공법. 그럼 공법이란 개념은 우리가 법이란 개념을 둘로 나누거든요.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법을 뭐로 나눈다? 사법과
공법이란 법으로 둘로 나눕니다. 자,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나요? 사법, 공법하고 둘이 배우셨죠? 사법이란 개인 사자를 씁니다. 개인들과 관련된 법, 사법. 공적인 거와 관련된 거, 공법.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럼 사법과 공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사법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의 법을 다루는 겁니다. 수평적인 거. 즉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둘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는 법은 무슨 법? 사법. 그게 아니라 공법은 무슨 법이죠?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더라? 국민이 있는 거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 위에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죠? 대통령이요? 아니야. 국민이에요. 국민이 제일 위에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교육시키랍니다.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다? 국민들. 제일 밑에 누가 있다? 대통령. 그 밑에 누가 있죠? 국무총리. 바로 그 위에. 국무총리 여기다 장관.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 맨 밑에부터 위로 다 뭐는 게 섬기면서 올라와서 맨 위에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다? 국민. 맞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세계가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쓴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저기 써있네? 어이구. 이거 따뜻하니까 막 녹는다. 잠깐만. 따뜻하니까. 자, 다시 돌아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 바로 이 행정청들이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이건 이제 국민이야. 이 국민들 보고 뭐랍니까?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 어디 갔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서 네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겠다. 바로 여기 규제하는 법. 이걸 무슨 법이란다? 이게 바로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의 가장 큰 의미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법의 가장 큰 뜻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둔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겠다. 규제하겠다. 만약 이 규제에 대해서 니들이 위반해버렸다. 그러면 무슨 대가를 톡톡히 치러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무슨 규정? 처벌 규정. 또는 과태료 얼마 이하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벌 규정이 있겠죠. 이런 걸 무슨 법이라 한다?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런 부동산 공법은 우리나라 몇 개나 있을까? 이런 법이. 하나가 아니겠죠. 민법은 말 그대로 단일법이에요. 민법이라는 건 법 하나가 그냥 단일로 됐는데, 자, 이 부동산 공법은 단일법이 아닙니다. 합쳐서 전체를, 이런 것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국민 보고 함부로 못하게 규제하는 이런 법이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 법률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이거를 표시를 했던가? 한 1,500개 가까이 되거든요. 10월달 기준으로 1,480 몇 개던가? 하여튼 1,5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럼 1,500개 되는 법률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가 우리 부동산 공법일까요? 약 10% 보시면 됩니다. 이거 쉬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쉰다는 것도 불가능해. 왜? 새로 만들어지고 폐지되고 막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10% 몇 개 정도 될까요? 150개 정도 되는 법률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150개나 되는 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번 본다고 가정해 보시면 응시자가 몇 명일까요? 없을 겁니다. 1명? 2명? 그밖에 없을 겁니다. 150개나 되는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사람 평생 공부해도 이거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만 보자?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될 몇 개? 6개 법률만 보자 라고 해서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만 부동산 공법으로 들어와 있다? 6개만 들어와 있더라. 이걸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내야 될 숙제, 이거 부동산 공법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률이 몇 개가 있다? 6개. 외우셔야 돼, 안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되죠. 이것도 모르면서 부동산 공법을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랍니까? 첫째가 여기서 내려 쓰자. 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범에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국토 우리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땅에다가 뭐하자?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맞아 이용 등을 하자. 이용, 개발, 보전이란 말을 줄여가지고 그냥 이용자만 써놓은 거거든.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전하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자,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법, 바로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주택 가격이 뛰고 있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죠? 신도시를 개발하자. 이게 도시개발법. 자,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뭐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노후 불량화가 됩니다. 뭐라고? 노후 불량화. 그럼 노후 불량화된 도시는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죠? 따라서 그런 지역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부셔버리고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 그런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된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뭐라 부른다? 도시 및 주거 환경을 뭐하기 위한? 정비하기 위한 법. 그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뭐하자? 정비하자. 여기서 시행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있죠? 그걸 합쳐서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비사업은 두 개만 있을까? 아니,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사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뭐라 부를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부하신 분이야. 그죠? 예, 무슨 사업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바로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업의 일종이다? 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면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듣기 말고 넘어갑니다. 어차피 정비법에서 다시 할 거니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바로 정비사업의 특성 뭐더냐? 어떠한 건축물들이 이미 있는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뭐 됐다? 노후 불량화됐다.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한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거기만 철거해서 새로 삐까뻔쩍하게 새로 짓자.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정비사업. 그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더라 이거죠. 자, 네 번째 무슨 법? 이제 건축물을 짓는 것과 관련된 법. 무슨 법? 건축법. 그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무슨 건축물 있죠? 주택. 건축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이 뭐예요? 주택 아닌가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 그죠?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그죠? 이 주. 바로 주택. 건축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럼 그 건축물 중에 가장 기본적인 주택과 관련된 법이 있어야 되겠다. 주택법. 여기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고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농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법. 그래서 이 농지법은요. 글쎄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꼭 넣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농지법은 들어가고 산지관리법은 안 들어가. 그럼 농지는 그래도 좀 거래를 하는데 중개업자 관여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산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빼도 되지 않나. 나중에 중개업자 되고 나서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그래도 시험법만 6개를 늘려놨어. 옛날에는 9개까지 전부져 있었어요. 법률이 부동산법에 9개.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시죠. 그린벨트. 그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도 시험법에 들어갔었고 아까 말한 산림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산림법이라는 것도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서 농지법에 있는 게 아니라 산림법도 있었어. 산림법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법도 빠져나갔고 그래서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래도 몇 개다? 6개밖에 안 됩니다. 몇 개밖에 안 돼? 6개밖에 안 됩니다. 6개씩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개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인데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죠? 40문제가 부동산 공부에서 출제되는데 그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몇 문제?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 강의는 이 순서대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강의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국토위계 및 잉여관 분율 12문제가 먼저 나고,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나고, 전비법 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주택법 7문제 먼저 내놓고 그 밑에 건축법 7문제가 나고, 마지막 농지법 2문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 순서가, 이거는 서로 바뀌어서 낸다. 다만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가르쳐 보니까 더 좋다라 해서 강의 순서는 이 순서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자,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 넘어가 보시면 몇 페이지? 이제 4페이지에 가보시면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는 게 나옵니다.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부동산 공법은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뭐란다? 니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함부하게 내버려둔다 못하게 규제한다? 규제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요 행정청인 요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말하더냐? 너 함부로 하지 마, 너 함부로 하지 마 라는 게 동일인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조직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하지 마라, 이게 하는 거, 이게 규제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지금 나오죠? 사람들마다 다 이게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책을 읽다 보면 이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저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똥을 갖다가 저녁상에 끓여내야 되는 건지 된장을 갖다 끓여내는 건지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아무거나 그냥 색깔 비슷하다고 갖다 끓여내면 됩니까?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아니잖아. 색깔이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끓여내면 그거 누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이자가 이건 규제하는 사람이구나. 요거는 저자가 규제하는구나. 요거는 저자가 규제하나. 이거부터 정확하게 주체부터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걸 규제하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허가 받으라고 하면 인허가권자가 누군지 알아야도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그저 찾아가야 되잖아. 누구한테 갔더니 여기는 서울특별시죠? 강서구청장한테 가야 되는 건지 서울특별시한테 가야 되는 건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야 되는 건지 이거 모르면 하루 종일 뺑뺑거리고 돌아다녀야 될 거야. 그죠? 강서구청은 가깝죠? 거기 갔더니 뭐랍니까? 아니랍니다. 자기 관할 아니랍니다. 어디예요? 몰라요? 그럽니다. 거기서도 지도 관할 아니니까 신경 쓰지. 그럼 어디 가야 돼? 시청에 갔죠. 근데 또 시청까지 뒤지라고 갔다니 거기는 뭐죠? 거기도 아니랍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국토교통부가 지금 과천했나요? 네. 거기 좀 출처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가지고 뭐랍니까? 거기도 아니랍니다. 이러다 여기서 과천 아니다. 절로 옮겨갔다. 세종청사로 옮겨갔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세종시까지 가야 됩니다. 하루 만에 못 따라다닙니다. 그럼 한꺼번에 얼른 갔다 왔으면 될걸. 괜히 여기 갔다 아니래. 저기 갔다 아니래. 저기 갔다 아니래.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그러지? 라는 주체에 대해서, 규제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도 날까? 당연히 납니다. 그 주체를 살짝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내거든. 그래서 이자 갈 걸 여자 가는 그냥 살짝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행정조직의 장들이 누가 있는지 그 중에 누가 규제하는 것을 그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행정조직 체계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애우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안 보고선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려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겁니다. 나중에 숙제 검사할 때 뭐 한다?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한 장씩 드립니다. 백지를 드립니다. 뭐 간단해요. 원장님한테 종이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지 들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그려내시오. 쓰시오가 아니야. 이렇게 그려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려내야 됩니다.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내야 될 숙제. 그러니까 두 번째 숙제 뭘 외우셔야 된다?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암기하셔라 라는 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아직은 이렇게 그리라 그랬어. 원래 대통령 여기 그려놓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 그렇게 이렇게 좀 그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순서대로 내리자. 그래서 제일 꼭대기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저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국토와 관련된 마지막 책임자지만 요새 국토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까? 장관이 바뀌었습니까? 드디어 김현미 장관 또 물러나셨죠? 예, 그분 어차피 징계 당했잖아요. 사실 징계성이죠. 어떻게 국민들이 워낙 원성이 높으니까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출발한다? 요거 행정기관의 장부터 출발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온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문장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럼 행정기관의 장 하면 누굴 말하는 거야? 이거 다 말하는 거예요, 이자들. 이자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반면에 행정기관의 장은 뭐로 나눠진다?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 둘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지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거죠? 중앙, 지방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법조문에 읽다 보면 또 뭐라고 나오죠? 관계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한다는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한다는 문장이 또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한다? 다 들어간다.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한다? 장관들하고 협의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세 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그럴까요? 보통은 국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있죠? 그저가 국토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분들하고 뭐하고 있다? 협의될 일이 있죠. 그건 뭐라 부른다?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그럴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위원회 장은 뭐로 나눠진다? 중앙행정위원회 장, 지방행정위원회 장 이렇게 둘로 나누자. 그 중에 이거 중앙행정위원회 장을 그 중에 중앙행정기관 있죠? 이거 중앙행정기관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부르자? 그걸 국가라고 부르자. 중앙행정기관만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지방행정기관 있죠? 이걸 다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자?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자. 이건 지방자치단체. 근데 원래는 지방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근데 통속적으로 그냥 여기서는 같은 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자치단체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 지방자치단체. 자, 스스로 자자, 다스릴 치자, 단체. 약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치단체 무슨 뜻이죠?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자치단체 맞죠? 스스로 다스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거야?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자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자치란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다스리는 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서울특별시장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들 서울특별 시민이 손으로 뽑았죠? 서울특별시장도 뭐에 속해? 자치단,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자치단체 엄밀히 보면 국민들이 뽑았은 거죠? 근데 그건 지방이 아니잖아. 어디에 속하죠? 저 꼭대기 중앙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근데 대통령 뽑는 거에 따른 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어디 본다? 서울특별시장 뽑는 거. 주민들이 손으로 뽑았죠? 여기 구청장, 강서구청장 누가 뽑았어? 강서구 주민들이 뽑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뭐로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둘로 구분된다. 뭐로 나눠진다? 광역, 기초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 또 몇 명 있을까요? 5명 있습니다. 광역에는 몇 명 있다? 5명.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5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합쳐서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들 몇 명 있다? 5명 꼭 외우셔야 돼요.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 중에 특별시장은 우리나라 몇 명 계시죠? 특별시장 몇 명? 하나. 누구? 서울특별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서울특별시장 하나. 광역시장 몇 명? 이거 저보고 살아본 적이 없죠. 왜? 저걸 내가 알고 살 이유가 없었어. 나 이전까지. 그죠? 광역시장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걸 외울 이유가 뭐 있었냐고. 외우셔야 됩니다. 공법을 하려면. 몇 명? 6명. 누구누구? 위에서부터 내려가. 위에서부터 어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돌아서 울산 찍고 광주로 넘어갑니다. 몇 명? 6명.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명을 6대 광역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광역시장.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세종시장. 세종시만 뭐라 부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별도로 말합니다. 아셨죠? 자, 도지사 몇 명 있을까요? 8명 있습니다. 감자바우부터 출발해볼까? 감자바우가 어디야?
예, 강원도,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밑에 경기도, 그 다음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옆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8개 있습니다. 어디?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래서 8개. 그랬더니 교수님 제주도는 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 도지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들어간다?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다시 뭐라 부른다? 제주 특별자치도.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따로 있죠?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좀 이따 설명합니다. 어쨌든 요 5명을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란다. 이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대로 그려내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죠. 광역자치단체장 밑에 누가 들어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 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째 누가 있을까요? 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구청장들 있잖아. 여기 강서구 들어가죠? 몇 명 있을까요? 서울에 구가. 우리 서울에 구가 몇 개 있을까? 그거 알면서 살 이유도 없었잖아. 그죠? 그거 안다고 하면 누가 표창장 줍니까? 그 누가 돈 줍니까? 몰라도 필요 없죠. 몰라도 관계없죠? 몇 개 있더냐? 현재 2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구가 2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특별시장 밑에는 누가 있다? 구청장들이 있단다. 이거 첫 번째 정리하시고, 두 번째 광역시장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인천광역시 거기 남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이런 식으로 구청장들이 있죠. 동시에 누가 있다? 꼭 외워야 될 군수 있어. 상식적으로 외우세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거 2개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강화군, 옹진군이라는 구가 몇 개 있다? 군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에는 구청장은 반드시 두는데 군수는 바로 친 이유가 뭘까? 있는 광역시도 있고 없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다 나눠진다. 자, 대전광역시 가보면 구청장 5명만 있습니다. 거기는 군수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군수 있어요. 기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기도 군이 들어있어. 물론 대구도 있고. 그런데 어디는 없다? 대전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천 이유는 군이 있는 광역시도 있고 없는 광역시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밑에, 세종시장 밑에 누가 있다?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네모 쳐놨습니까? 점선을 해놨습니까? 점선의 의미가 뭘까요?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안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둔 게 아니라 못 두고 있습니다. 왜요? 인구가 안 됩니다. 그럼 보통은 구청장을 두려면 그 인구가 몇 명이 돼야 될까? 원칙적으로 구청장을 두려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돼야 됩니다. 50만 명 이상 될 때 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를 둔다는 건 2개 이상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명 되면 2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분구, 구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인구가 50만 명이 돼야 구가 둘로 나눠지더라.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죠? 1000만 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1000만 명으로 잡으니까 구가 몇 개 있는 거야? 25만 한번 따져보자.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수원시는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원시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럼 거기는 구가 몇 개 있을까? 현재 4개나 됩니다. 마지막 영통구라는 게 하나 더 생기면서 현재로서는 4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구가 2개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50만 명 넘었구나. 구가 3개 있다. 75만 명 넘었구나. 구가 4개 있다. 100만 명 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인원수는 몰라도 대략 25만 명당 구가 하나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현재 인구 32만 명입니다. 아직 50만 명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고유권한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권한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해야 될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유권한이 따로따로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 권한 말고 원래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행사할 권한도 있을 것인데 그 구청장 권한을 지금 없으니까 누가 행사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죠. 집에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둘이 살면서 생업, 일하는 걸 분담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멀리 출장 가서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마누라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 그걸, 그죠? 그러니까 남편 없으면 마누라가 대신 해야죠. 여기 밑에 쫄다구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 지가 고달퍼지는 거죠. 지가 다 해야 되죠. 세종특별자치령의 권한,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동시에 무슨 권한을 갖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장의 권한도 동시에 행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기초자치단의 권한도 같이 둘을 다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은 그래서 바쁩니다. 누구 모여 그러면 여기 시도의사 모여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무슨 권한이니까? 광역자치단체니까. 근데 밑에 시장 수구청장들을 이걸 뭐라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인데 시장 수구청장 모여 그러면 거기는 안 가도 될까? 가야 될까? 예, 거기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귀를 이걸 알아들어야지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말귀를 알아듣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영탁이가 그러듯이 그러잖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는 광역자치단체면서 동시에 기초단체권한테 지가 행사할 수 없으니까 시도사 모여 하면 거기도 가야 되고 시장수구청장 모여 하면 거기도 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사 있죠?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 있습니다. 아직 시장만 있는 적은 없습니다. 시장과 군수가 도지사 밑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입니다. 이 군수는 누굴 말하지 않는다? 광역시장 밑에도 군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권한이 다르다라는 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는데 이 시장이 뭐로 갈라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자, 여기서 대도시장이라는 건 또 누굴 말할까?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까 세종시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그때 구청장을 둘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도 대도시장도 아직 구청장, 여기 누구 밑에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누구 밑에 있는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맞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잖아. 불구하고 뭐란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그건 뭐라 부른다? 대도시 시장이란다. 뭐 100만이 넘어가면 뭐 특례시도 또 만들자라는 또 개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많이 만드냐. 좀 그만 좀 만들지. 지금도 머리 터져 뒤지겠는데, 그죠? 이거 여기도. 거기다 뭐 또 특례시를 하나 더 만든다고? 지들 공무원들 잔치만 벌이는 거지. 국민들은 조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뭘 더 많이 내야 돼? 세금 뺏기 늘어나는 거 없어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분해했다가 시로 승격했다고 경축이라고 써붙이지? 그건 공무원들끼리나 경축이지.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세가 늘어납니다. 그 도시세 있어요. 그 도시시설 관련된 세금들이 내는 게 있거든. 그게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세금만 늘어나지 결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많이 만들어낸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뭐 갑자기 또 100만 명 되면 특례시를 만든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제발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는 이것도 많아서 미치겠어. 자, 도지사 밑에 누가 있다? 시장. 시장은 뭐로 갈라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때 대도시장이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 자, 옆에 부천시 있죠? 부천시 대도시일까 아닐까? 부천시 안 가봐서 모르지 또, 그죠? 거기 신경 쓸 것도 없었으니까. 거기는 인구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당연히 뭐가 되죠? 거긴 대도시입니다. 거기는 토지 개발이 90%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 그래서 이 부천시가 어디랑 합치기를 원하더냐? 옆에 시흥시. 시흥시는 아직 개발 안 된 땅이 너덜너덜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는 더 이상 뭘 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슬슬 넘본다? 옆에 있는 시흥시를 슬슬 넘어가지고 야, 우리랑 합치자 그럽니다. 그럼 어디가 더 힘이 셀까? 부천시가 훨씬 힘이 셉니다. 왜?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일단 싸움은 뭐 갖고 시작한다? 쪽수 갖고 시작하거든. 예, 쪽수, 그죠? 누가 사람이 더 많으냐? 이게 더 힘이 센 거잖아. 그 힘이 더 많은 쪽에 지들이 이기게 돼 있지. 그럼 시흥시는 어떻게 보면 흡수합병 되는 거잖아. 당연히 좋아할까 나빠할까? 당연히 싫어하죠. 안 합치려고 그러죠. 내가 미쳤다고 니들은 합쳤냐? 그러고 이제 부천시는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그냥 막 하지면서 지금 꼬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때 시장도 대도시장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 둘로 갈라진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 아닌 지역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나눕니다. 아까 수원시는 뭐에 속할까요? 대도시입니다. 어디에 속해? 경기도
수원시. 맞죠?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대도시장. 인구가 50만 명 안 되는 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둘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나눌까 이거? 굳이 이렇게 왜 나눌까? 이유는 원래는요. 우리 법적으로 보면 시장하고 군수는요. 자기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얘들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하고 군수는 쫄다고잖아. 아무래도 우리 집에 애 초등학교 1학년짜리 행동하는 거로 보는 거야. 위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뭔가. 니들 무슨 일을 하려면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와.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그죠? 딸내미가 뭐 하면 숙제 제대로 했는지 선생님한테 가져가기 전에 뭐죠? 엄마가 먼저 검사부터 해주고 그래 잘했어 우리 딸 뭐 사줄까? 그러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본대. 여기서는 엄마가 누구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무슨 일을 하려면 얘가 믿음직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갖고 올라와라? 도지사한테 가져와서 승인받으랍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공법에. 그런데 누구는 대도시장은 조금 컸잖아. 인구가 얼마가 될 때까지 커졌어? 50만 명 이상 될 때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뭐 해도 돼? 승인 안 받아도 돼. 도지사가 한테 올라가서 승인받아야 되는 걸 안 받아도 되는, 다시 말하면 대도시장은 도지사와 거의 동급에 가까운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굳이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갈 때 대도시장은 제외란 말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을 만들어놨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나중에 법 좀 읽다 보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뭐뭐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근데 시장 괄호 열고 대도시장은 제외란 말이 들어가. 그럼 대도시장은 도지사와 동급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굳이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지 않는다라는 게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대도시에도 누가 있죠? 구청장 있는 데가 있어. 맞죠? 원래는 부천시 아까 말했던 구청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리구, 소사구, 그다음에 무슨 구 있잖아?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구 중에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체계로 바로 내려가서 오정구, 그래서 원리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시장부터 구청장, 그 다음에 동장, 그죠? 요새는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밑에 주민들 이렇게 4단계로 내려간다는 게 굳이 필요하냐? 그래서 거기는 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 동, 그죠? 주민자치센터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주민들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단계 하나를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쓰자답시 공무원들 많아봤자 층층만 생기지. 층층만 생기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뭐죠? 억지로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억지로 일을 만들다 보니까 뭐죠? 괴롭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하려면 뭐 만들어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괜히 쓰잘데없이 이거 엄두 필요 없는데도 왜? 지들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일거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쪽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필요 없는 짓이다. 갑죠. 공무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일이 많이 창출해야 되는 거고, 일을 많이 창출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구청장이 없는 지역도 있어. 근데 어쨌든 대도시에는 구청장을 두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구청장하고 여기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구청장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자치구 구청장. 아까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걸 뭐라고 했죠? 자치라고 했으니까 이걸 자치구, 주민들이죠. 구에 있는 주민들이 손으로 뽑은 구청장, 그자가 그 구를 다스린다. 자치구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어디에 있는 거? 여기 저기 어디? 수원시. 아까 말씀드린 수원시. 거기 보면 구청장들이 4명 있다 그랬죠? 그럼 영통구청장, 수원시 영통구청장. 그럼 영통구청장은 영통구 주민들이 뽑았을까?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자들은 주민들이 뽑은 자가 아니라서 흔히 실무에서 뭐라 부른다? 그냥 행정구 구청장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써먹는 용어지. 따라서 같은 구청장이라도 전혀 끝발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은 어디에 속한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이 구청장에 포함되지만 누구는 이거 대도시에 있는 구청장은 뭐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구청장에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원칙. 그럼 예외적으로 여기에 꼽살이 끼는 경우도 있을까?
구청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까? 예, 있어요. 나중에 어디 가서? 농지법에 가서. 왜? 그래도 명색이 구청장인데 아무 권한도 안 주고 그냥 그럼 그 구청장 뭐 하는 권한이야? 이 사람은 고유 권한이 없어. 시장이 넘겨주는 거 떡국물 몇 개 던져주면 그 떡국물만 받아먹고 그거 갖고 위임사무만 하지 고유 사무는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행정구청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쌍하잖아. 농지법에 가가지고 야 너도 이거 권한 줄게. 법적으로 권한 줄게. 네가 행사해 라고 법에서 농지법에서 주는 경우 이에는 행정구청장은 인간 취급 못 받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만 인간 취급받는다? 자치구청장들. 그래서 자치구청장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이 시장에 이 시장, 대도시장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대도시장 이 시장이 들어가는 거지 구청장이 여기 같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셨죠? 시장이 요 속에 들어가고 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누굴 말한다?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하고 쓰지만 법조문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어떤 때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명확했습니다. 근데 자치구란 말을 안 써도 그때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누굴 말한다?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법조문을 읽다 보면 수없이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뭐란다? 쫄다구. 그죠? 쫄다구 시장. 예, 제일 쫄다구 이거. 근데 누가하고? 군수하고. 가장 힘없는 분들.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가장 힘없습니다. 그러니까 껐득하면 어떤 새끼가 뭐라 한다? 도의사 새끼가 뭐라 합니다. 맨날 그저 도의사, 야, 진짜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일로 와, 씨. 니들이 하는 거 못 믿겠어. 갖고 와봐, 씨. 내가 볼게. 그죠? 뭐야, 다시 바꾸시켜. 그래서 다시, 그래, 잘했어. 맨날 감시합니다. 도의사가 맨날 감시하는 거, 대도시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맨날 감시당하고 있다. 아셨죠?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감시당한다. 이렇게 돼. 또 위에는 국토교통장이 감시할까?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죠. 누구 남았어? 특별자치도사. 자, 제주도 도지사. 밑에 누가 있죠? 시장? 네모는 쳐놨지만 점선으로 표현했지만 있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제주도 가보면 제주시 또 하나 서귀포시 두 개 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시장들은 명칭만 시장이지 고유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랑 똑같아? 요거 행정구 구청장과 똑같이 아무런 고유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고유권한이 원래부터 없었을까? 아닙니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누가 똑같아? 요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과 똑같이 자기 고유권한을 갖고 있었어. 근데 뭐로 만들어지면서 특별자치도, 그냥 도가 아니고 특별자치도라는 걸 만들면서 누가 갖고 있던 고유권한을, 시장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을 누가 다 뺏어갔습니까? 제주도에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들은 헛개버리만 존재합니다. 그럼 시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 도지사가 던져주는 떡고물 있잖아. 그 몇 개 받아먹으면서 그 권한만 행사합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이라 아까 무슨 권한이라고 했죠? 위임권한, 위임받은 거.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만 행사하지 자기의 고유권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게 누구란다? 제주도 도지사에 있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뭐로 표시해서? 점선으로 그래서 표시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제주도 도지사 이 사람은 누구랑 또 똑같을까? 세종특별자치장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죠? 세종특별자치장은 아까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초자치권을 같이 행사한다 그랬죠? 구청장이 없으니까 똑같이 누구도 제주도 도지사도 누구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동시에 시장들이 행사할 권한을 누가 행사한다? 지가 행사하고 있으니까 얘는 누구 모여 하면 거기도 가야 된다?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들 모여 그러면 누구도 가야 된다? 세종특별자치장도 가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야 된단다. 아셨죠? 그게 핵심이야. 제일 중요한 건. 자, 다시 한번. 시 도의사 모여 그러면 몇 명이 모인다? 5명. 누구누구? 특, 왕, 특시, 도, 특도. 몇 명? 5명이야. 여기서 다시 한번 봐봐. 특, 황, 그 다음에 특, 시, 도, 특, 도. 이 5명을 뭐라고 한다? 시도의사 모여 거기 갑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원래는 누구누구 와야 돼? 여기 구청장, 군수,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구청장이 없으니까 누가 가야 된다? 특별자치장도 여기 가야 되고 제주에도 특별자치도 여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법을 읽다 보면 나중에
특시, 특도, 시장군수구청장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애들이 무슨 뜻이지? 간단합니다. 기초자치단체들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왜 광역자치단체 껴들어갈까? 걔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지들이 같이 행사를 써. 그러니까 여기 같이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걸 먼저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법조문을 쭉 여러 책을 읽으면서 말귀를 알아듣지. 지금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짜증나기 시작해. 뭐야 이 새끼가 왜 튀어나왔어?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셨죠? 이거부터 정리하자.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보면 행정조직도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대빵이 누굴까? 최고대빵. 장관. 우리 공법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누굴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최고 높은. 두 번째가 누구죠? 시도의사들. 중간대빵. 그 다음 맨 밑에 누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는 시도사한테 올라가라. 시도사는 위에는 장관, 국장한테 올라가라.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앞으로 국장을 하거든. 그때는 무슨 행정부처 국장이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그냥 국장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런 위계질서를 갖는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말귀를 잘 새겨드려야 돼. 여러분들 관할구역 뜻이 뭘까요? 관할구역.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내 힘이 미치는 구역. 이게 관할구역이죠. 조폭들도 관할구역 있어 없어? 있어요. 영등포 구역. 그죠? 종로구역. 옛날에 거기 조폭들이 있을 때 그렇게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자기 힘이 미치는 구역. 이걸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됩니다.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이 돼. 크기가 돼. 이걸 뭐라 본다? 관할구역. 그럼 우리 법에서는 관할구역을 어디를 관할구역으로 할까? 원래는 광역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봅니다. 원래는. 조금 넓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관할구역으로 봅니다. 그럼 어디야?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문제는 도입니다.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볼까 안 볼까? 원칙적으로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어요. 저기 파주시부터 어디까지야? 평택시까지. 파주부터 평택, 안산, 안성 거기까지가 쫙 들어있잖아. 그죠? 가운데 물론 서울특별시도 들어있고 거기에 뭐도 들어있어? 우리 인천화시도 들어있지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게 뭐죠? 경기도. 경기도 내에 뭐가 들어있죠?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 인천광역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개의 개념이야. 각각 동급입니다. 경기도 도의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셋 다 뭐에 속하죠?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동급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같은 권한이지 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다 끌어안고 있다. 모든 거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정석으로다 이렇게 보일 뿐이지 독립입니다. 각각이야. 따라서 이 세 사람은 같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장에 속한다. 아셨죠? 이걸 먼저 정리하시고 따라서 일단은 경기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도는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도를 쪼개니까 뭐가 나왔지 아까? 시, 군.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보니까 관역회장은 테두리를 빨간 걸로 둘렀죠? 빨간 게 어디에도 있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요거 특별자치도, 도 밑에는 시군. 이걸 관악으로 보는 거고 그 대빵들을 뭐라 부른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걸 관악구역의 창이라고 부른다. 자, 중요한 개념이야. 자, 관악구역의 창은 누구 있단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once more. 시작.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몇 명? 6명. 그 6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관역회장을 하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입에서 막 이제 돌아가야 돼. 어떻게 한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한번 다시.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뭐라 부른다? 우리 관역회장을 하자. 어떤 분들은 그냥 특 하는데 특 하면 뭐가 특인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뭐라 본다? 관악의 장이라고 표현한다. 아셨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정조직장 체계되어 가는 거. 아까 행정청은 뭐로 나눠진다? 국가, 지방한테.
요거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국가, 지방자치 부른댔죠?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 요것만 행정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들어보셨죠? 행정청 아니에요. 공공기관에 속해도 그런 건 행정청에 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때는 공공기관이라고 해놓고 공공기관에 행정청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행정청은 정확히 말하면 누구누구만 말한다? 국가고 지방자치단체. 이것만 행정청이라고 부른단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거. 이번 시간 여기까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